기술 편입 시대 예술작품 2주차 강의 주제는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주차 강의에서는 예술의 개념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예술과 기술이 그동안 인류 역사를 거쳐오면서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야기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한번 몇 장의 사진들을 보면서 기술의 발전이 실제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왼쪽 상단에 있는 게 파피루스고요. 왼쪽 하단에 이게 양피지입니다. 서양에서는 기록 매체의 가장 앞자리에 이제 파피루스와 양피지가 놓이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죽간과 종이가 맨 앞자리에 놓이죠. 물론 맨 마지막에 이제 중세 이후로는 파피루스, 양피지, 죽간 같은 그런 어떤 저장 매체들은 사라지고 종이가 이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저장 매체가 됩니다. 자, 이 파피루스는 아시다시피 기원전 4000년 정도에 이집트에서 사용을 했고요. 또 이집트에서 처음 이제 발명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물론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풀이 있고 그 파피루스 갈대풀을 이제 기술적으로 가공해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저장 매체를 만들었는데 나일강 유역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처음 시작된 것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갈대를 종이로 만드는 기술이 이집트인들에게만 있었던, 이집트인들이 독점했던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집트와 인접해 있던 그 페르가몬이라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 페르가몬의 왕이 굉장히 커다란 도서관을 세우려고 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옆 나라에 있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수입해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피루스 기술자들이 파피루스를 만들면 전부 다 어디로 수출하느냐? 다 페르가몬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내에 이제 파피루스가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상품이 이걸 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느냐? 수출하지 마라. 우리 내수도 파피루스가 부족한데 왜 우리랑 적대 국가이기도 하고 한 페르가몬에 파피루스 수출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파피루스 수출을 전면 중지해 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페르가몬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이집트에서 안정적으로 파피루스를 수입해 오다가 갑자기 이제 그 수입이 끊기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페르가몬의 왕이었던 에우메네스 2세가 야, 그럼 이참에 우리도 파피루스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저장 매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페르가몬의 기술자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양피지예요. 근데 이건 또 뭐랑도 연결되냐면 페르가몬이란 나라가 이제 유목문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일강에는 이집트에는 파피루스가 풍부했고 페르가몬에는 이제 목축, 양이 많았기 때문에 양의 가죽으로 양피지라고 하는 어떤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파피루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저장 메타가 등장한 거에는 뭐의 영향이 크냐? 결국 기술의 독점,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굉장히 치열했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쟁 같은 게 한몫을 한 거죠. 요즘에 우리가 왜 중국과 미국 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반도체 전쟁도 생각해보면 뭐랑 흡사한 거냐? 마치 고대 이집트와 페르가몬 사이에서 벌어졌던 파피루스 전쟁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우수한 테크놀로지를 선점하느냐, 독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죽간하고 종이인데요. 뭐 죽간은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중국인들이 만든 거고요.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죽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대나무를 그냥 무작정 잘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대나무를 자른 다음에 그것을 표면을 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화학 처리라는 다른 방식이겠지만 어쨌든 표면 처리를 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매끈하게 만든 다음에 무엇보다도 글씨를 쓴 후에 그것이 벌레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오염에 훼손되지 않도록 또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만드는 것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크놀로지의 한 산물이었죠. 자, 근데 주가는 뭐가 가장 불편하냐? 서양에서는 파피루스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기 때문에 페르가몬에서 양피지를 만들었다면 중국인들은 주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너무 무거워요. 이게 나무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많이 쓸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저장하는 데도 불편한데다가 갖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종이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이제 고대 중세 중앙아시아에서 당나라 군대와 이슬람 군대의 어떤 전쟁과 그 전쟁 과정 속에서 당나라 군사 중에 포함되어 있던 종이 기술자가 터키 이슬람군의 포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페이퍼 로드라고 해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극동아시아 중동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페이퍼 로드가 완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실 그림은 이제 카메라 옵스크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왼쪽 상단에 이 그림이 뭐냐면 중세시대 때 화가가 어두운 그 방 안에서 이 밖에는 이제 모델, 즉 그 귀부인이 서 있고 카메라 옵스크라를 통해서 그 귀부인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카메라 옵스크라는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라는 말의 어원도 바로 이 카메라 옵스큐라예요. 근데 왜 중세 때 이 화가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했을까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그 원리냐면은 상자 한쪽 면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 그 바깥에 있는 뭐 풍경이나 형태가 거꾸로 투사되긴 하지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한 스케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물론 거꾸로긴 하지만 밖에 있는 풍경이나 인물을 그대로 투사시켜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화가들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했던 거죠.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떠올려 보시면 뭐 이분이 화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이 사람이 남긴 저서 중에 그러니까 그림도 있고 조각도 있고 뭐 예술품도 있지만 저서에 보면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라고 하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와 그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카메라 옵스크라를 굉장히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뭐 근대 회화 이후에는 원근법이 가장 중요한 또 회화의 그 기본 원리가 됐지만 사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그런 회화의 하나의 기법도 이 카메라 옵스크라라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거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명화로 손꼽히고 있는 양벤 아이크의 아르놀피디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미술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최초의 전신 초상화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약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이제 증인 앞에서 결혼 선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전신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최초의 전신 초상화이고 또 최초의 유화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이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이 사이에 작은 원형으로 보이는 이게 뭐냐면 이게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1433년 작품이니까 15세기인데 15세기는 거울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하고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귀족 가문만 거울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울이 그 당시에는 최고의 과학적 산물이라.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어떤 사물을 보여주는 그런 투사시키는 형태의 어떤 그 볼록 거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 신랑과 신부만 보는데요. 사실 이 가운데 있는 거울에 보면, 제 밑에 보면은 거울을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거울을 확대하면 뭐가 보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뒷모습과,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크, 그 다음에 결혼식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결혼식 증인에서 이 거울에 4명의 얼굴이 4명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신랑 신부의 뒷모습과 그러면 이 그림은 사실은 15세기 그림임에도 굉장히 입체적인 거죠. 즉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는 이 차원적인 캠퍼스 안에 담길 수가 없는데
이 아이크는 거울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얼굴도 이 회화 속에 이 그림 안에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그림을 단순히 이게 뭐 전신 초상화다, 최초의 유화 작품이다, 그것보다도 그 당시에 거울이라고 하는 기술을 갖고서 회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해서 또 굉장히 높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종이, 뭐 양피지, 그 다음에 카메라 옵스크라, 그 다음에 거울의 일리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는 기술을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예술 활동을 하고 사실은 만약에 문자의 발명도 중요했지만 문자가 발명됐다 하더라도 파피루스나 양피,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인류 역사는 지금처럼 진보하지 않았을 거예요. 문자도 물론 기술의 산물이지만 그 문자를 하나의 공간 안에 새겨 넣는 저장 매체 역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예술은 기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죠. 자, 그럼 한번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의 예술 작품들을 제가 참고 자료, 참고로 지금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맨 왼쪽부터 점점점 이제 구석기에서부터 신석기로 넘어가는. 근데 최초의 구석기 예술에 보면은 굉장히 이 물소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죠.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물소의 외형이 점점점 추상적이 되고, 다시 말하면 현실을 아니면 그 형태를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에서 점점 예술가의 미적 판단이나 어떤 추상적 관념의 세계가 그 예술 작품의 어떤 형상에 영향을 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단순히 그냥 예술가의 예술적 영감만 있으면 이런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그림이 이런 벽화가 그려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돌에 새긴 거거든요. 이 라스코 벽화의 유명한 라스코 벽화고요. 이 아래 사진은 우리나라 울산 암각화인데요. 자, 이렇게 돌에 새기려면 뭐가 필요하냐? 돌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석공 기술이 필요하겠죠?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더군다나 여기도 보면은 색채, 일정 정도의 물감, 물론 지금처럼 총천연색은 아니다 하더라도 물감으로 색깔을 냈어. 그러니까 안료 기술이 필요했고요. 돌을 잘 다듬는 어떤 기술도 필요했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당시 고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은 사실은 예술가이면서 석공이고 동시에 안료 제작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른쪽 하단의 이 그림은 밀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조각상인데요. 손에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잡을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각상은 어떤 그런 그 일종의 장식품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 조각상을 보시면 흥미로운 게 물론 이제 여성의 어떤 신체 일부분을 특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뭐 이거에 뭐 일종의 뭐 주술적인 그렇게 이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흥미로운 게 배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배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렌도르프 비너스 상을 연구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배꼽은 이걸 만든 무명의 조각가가 일부러 사귄 것이 아니라 돌에 원래 있었던 일단 이제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떤 구석기 시대, 그 석기 시대의 어떤 예술가가 우연히 이제 길을 가다가 돌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돌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심드렁하게 넘어갔을 텐데 이 사람은 이걸 갖고서 사람의 형태를 만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돌에 또 원래 있던 이 구멍이 이제 배꼽으로 생각을 하고 위와 아래를 조각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이 돌을 조각한 것은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석공의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흥미로운 게 얼굴을 보시면 이 머리를 보시면은 머리의 카락, 헤어스타일은 굉장히 좀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얼굴은 눈, 코, 입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은 이걸 만든 그 최초의 예술가는 자신의 이 조각상에 어떤 이름을 붙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어떤 여성의 모습을 이 조각상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이 사람한테 여성은 뭐가 중요하냐? 가슴과 둔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눈, 코, 입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을 갖고 여성의 상을 조각할 때 이 조각가한테는 일종의 필터링이 있었던 거죠. 즉 여성을 자신의 어떤 예술적 관념 안으로 끌어올 때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성을 상징하는 건 여성의 얼굴이 아니라 여성의 헤어스타일, 머리, 여성의 가슴, 여성의 둔부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의 예술가들은 예술과 기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천후였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술과 기술이 구분되지 않았다라는 건 이런 동굴 벽화라든지 조각상을 보면 분명합니다. 마우스가 감도가, 예. 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학문, 종교, 도덕과 같은, 그러니까 학문, 종교, 도덕이 예술이라는 게 아니에요. 학문, 종교, 도덕과 같은 층에 있는 문화의 한 부분을 우리가 예술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술은 창작과 향유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과 감상이 동시에 예술의 활동, 예술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성과, 뭐 그것이 이제 물리적 형태가 거의 대부분은 물리적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이게 예술의 영역이고요. 그다음 예술의 목적은 뭐 아름다움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는 당연히 예술의 목적이겠지만 사실은 아름다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는 항상 추와 같은 쌍을 이루고 있고요. 숭고와 비속은 항상 같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아름다움의 세계를 재현한다고 할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떠올리는 미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와 추, 숭고와 비속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술의 가치는 당연히 뭐 심미적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물질적 가치, 뭐 너무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물질적 가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반예술적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술이 중세, 근대, 현대로 오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물질적 가치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 발전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기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유의본능설, 뭐 노동기원설, 주술기원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전부 다 뭐냐? 예술의 출발점을 구석기 시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원시종합예술로부터 예술의 출발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의 기원을 유의본능설이나 노동기원설이나 주술기원설 같이 구석기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예술의 기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술의 어원, 먼저 이제 영어로는 아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원적으로는 라틴어 아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는데 중세 때까지는 아르스란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고요. 근데 이후에 와서 이제 바테가 파인아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물론 파인아트는 영어입니다. 바트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파인아트라는 말이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처음 등장해요. 15세기에.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이제 파인아트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예술을 부를 때 아트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겁니다. 이 아르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그리스어의 테크네에서 유래가 됐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아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즉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서양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술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술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앞에 예자는 제주 예자고요. 뒤에 술자는 제주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높은 경지에 이른 숙련된 기술을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처음에 그들이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 때는 사실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래서 제주 예자에 제주 술자를 쓰게 된 것이죠. 이처럼 어원면에서도 예술과 기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뮤직회. 이제 테크네는 이제 숙련된 기술을 이야기하고요. 뮤직회라는 거는 영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홉 뮤즈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우리가 뮤직회라고 그러고요. 흥미로운 게 뮤직회에게 영감을 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접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접신이라는 거 뭐냐면 신과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따라서 고대인들한테는 테크네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오랫동안 숙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테크네는 몸에 체득할 수 있지만 뮤직회는 인간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오로지 신과의 어떤 접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뮤즈가 총 9명의 여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9명의 여신이 각각 뭐 비극, 서정시, 천문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한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뮤직회는 영감은 기술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이거는 물질적인 제작이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이게 관념의 세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법칙의 지배도 받지 않고 이성보다 로고스가 아니라 인간 개인의 어떤 감정에 더 치우치고 또 기술이 아니라 영감의 소산이기 때문에 뮤직회는 테크닉이 아니야. 따라서 그 당시 고대인들한테 예술은 뮤직회가 빠져있는 뮤직회가 삭제된 테크네만으로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을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예술은 뮤직회와 테크네가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죠. 테크네와 뮤직회, 저는 그래서 예술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테크네와 뮤직회의 긴장과 협업이라고 예술 활동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뭐와 관련되느냐? 뮤직회예요. 근데 인간의 정신적 활동만으로는 예술이 될 수 없어. 예술이 되기 위해서 이 정신적 활동이 구체적인, 즉 관념의 세계가 구체적인 형식의 어떤 형태를 띄어야 돼.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숙련된 경험, 즉 테크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테크네와 뮤직회는 예술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것이 저는 긴장과 협업이라고 본 게 뭐냐면 협업은 서로 협력하는 거지만 긴장은 서로 밀어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석을 보면은 S극과 N극이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하죠. 예술과 기술의 관계가 제가 볼 땐 바로 어떻게 보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서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긴장과 협업의 관계를 통해서 예술이 발전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니체가 한 말이 굉장히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니체가 뭐라고 했느냐? 예술의 발전은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함께 화해와 결합된 거다. 근데 이 아폴론적인 것은 이성이고요.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감성이에요. 즉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바로 예술의 발전이다라고 니체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이성과 감성이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는 테크네와 뮤직회라고 하는 어떤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긴장과 협업이라는 것은 예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술과 기술의 어떤 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세와 근대로 넘어오는데, 자, 그러면 고대 그리스인들은 예술과 기술을 하나로 이해했다면 중세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 한번 중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중세 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 음악과 시가 예술의 범주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음악과 시는 뭐에 가깝죠? 영감에 가깝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적 활동에 가까운데 중세 때까지도 여전히 아르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기술이라고 한 것과 동의였기 때문에 아르스라고 하는 단어로 예술을 정의 내렸는데, 그렇다면 왜 중세인들이 음악과 시를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켰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왜 음악인가? 중세인들이 보니까 이 음악이라는 건 철저하게 뭐와 관련되느냐? 수적인 비례와 아름다운 화음, 다시 말하면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비율과 조화와 통일의 세계가 음악의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영감이나 어떤 그런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수적 배열의 세계야. 따라서 이거는 기술의 산물이라고 음악을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 또 덧붙여서 그럼 왜 시도 그러면 중세인들은 예술의 아르스의 범주 안에 포함됐느냐? 1498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원래 시학이 그 전까지는 그냥 고대 그리스 히라보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1498년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라틴어로 번역돼서 전 유럽에, 쉽게 말하면 번역이 돼서 전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학이 그 당시 15세기에 중세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줘요. 와,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이 예술에 대해서 완벽한 이론들, 특히 시학에 보면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스토리와 플롯을 만들어내는데, 이것도 결국 뭐냐?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시학이에요. 학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글을 쓰는 것은 뭐와 관련되느냐?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이성적인 거야. 기술인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중세인들이 시학을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음악이나 시는 영감의 산물이고 어떤 그 기술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술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는데, 참, 르네상스 시대로 들어오면서 고대 그리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재해석이 가능해지면서, 음악이라는 거는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수적 화음, 수적 조화의 세계구나. 시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글을 쓰는 기술의 산물이구나.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세의 음악과 시가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중세 때는 예술의 범주가, 예술을 아르스라고 부르면서, 그때 아르스는 이제 자율적인 예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걸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인 자율적인 예술이라고 봤고요. 중세 때의 예술은 크게 7가지가 중세의 예술이었습니다.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 중에서 우리가 음악하고 뭐 수사학 정도, 수사학은 이제 시를 쓰는 걸로 생각하면 그 정도는 지금도 우리가 예술 이해하지만, 문법, 논리학, 산술학, 기하학은 우리가 지금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세 때의 예술은 기술과 예술이고 기술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악과 시가 중세 때 비로소 예술의 범주에 포함됐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 사를로 바테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746년에 동일한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캡처해 있는데요. 이런 그 동일한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느냐?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다. 즉, 파인아트라는 걸 처음으로 이 바테가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물론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자르라고 했어요. 보자르. 미와 기술을 결합한 보자르라고 하는 프랑스어를 만들었는데, 이 보자르가 영어로, 그러니까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실리면서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쉽게 말하면 이제 번역한 게 파인아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순수 예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테가 예술의 어떤 그 영역을 크게 5가지, 중세 때는 7가지였는데 그 7가지 중에서 음악과 시를 뺀 나머지는 다 예술이라고 보지 않고요. 오로지 음악, 시, 그러니까 회화, 조각, 음악, 시, 무용, 이 5가지를 파인아트라고 봤습니다. 그럼 바트가 왜 중세 때까지의 실예술이 아니라 왜 5개로 예술의 범주를 한정했느냐? 거기에는 이 바테라는 사람이, 아까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 그 당시 중세 15세기에 중세 지식인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학을 통해서 바테가 예술이라는 것은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술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 2가지가 있는데, 바테가 볼 때는 예술은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이야. 따라서 모방할 수 없는 것들, 현실을 재현하거나 모방하지 않는 것들은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법이라든지 뭐 아까 수사학 이런 것들, 기하학 이런 것들은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술이 되지 않고요. 음악, 시에다가 이제 그림, 조각, 무용 같은 것들을 이제, 그래서 따라서 바치가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예술은 모방이다.
예술은 곧 아름다움을 모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근대적 예술 개념의 맨 첫 자리에 바로 이 바테라는 사람의 이 논문과 그가 주장했던 파인아트라는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론을 처음 만들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칸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칸트 그러면 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죠. 물론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근대 미학의 출발점을 그린 사람으로 더 이제 미학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자, 이 칸트를 이해하려면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율배반 그러면 저도 사실은 이 강연 준비하기 전에는 칸트 이율배반을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그 이율배반이 한자 사자성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칸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율배반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칸트가 칸트가 철학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을 일본 사람들이 처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서양의 어떤 철학을 일본인들이 번역하면서 이율배반이라고 하는 칸트의 그 철학적 개념을 이율배반이라는 한자어로 정리한 겁니다. 이율배반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칸트 미학의 이율배반이 중요하냐? 칸트는 취미 판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취미 판단이 뭐냐?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아름답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걸 취미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술은 취미 판단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취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놀랍게도 우리는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감정이 휩싸인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미적 취미 판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객관적인 어떤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명제라고 보면, 그러니까 칸트 입장으로 보면은 정명제는 뭐냐, 진퇴제는 뭐냐, 미적 취미 판단은 개념에 근거하지 않아. 즉 주관적인 어떤 판단에서 예술의 취미 판단은 이루어져. 그런데 이 진퇴제에는 반퇴제가 있는데, 반퇴제는 뭐냐, 미적 취미 판단은 보편적 타당성에 근거를 해. 그러니까 주관적 취미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타당성에 근거를 해.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배우 그러면 뭐 저는 뭐 김태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각자 다르겠죠. 누구는 뭐 전지현이다. 누군 김태희다. 우리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는 김태리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름다운 여배우에 대해서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여배우에 김태희나 김태리나 전지현이 들어가는 거는 누구도 반박하지 않죠. 즉 우리는 아름다움 얘기할 때 이미 이율배반적인 두 개의 양가적 감정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거야. 보편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판단. 그래서 칸트가 바로 이렇게 근대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미적 취미 판단은 이율배반성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근대 미학이었던 출발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칸트가 중요한 개념이 천재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19세기, 20세기에 이제 낭만주의 예술가들이 예술가는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았다. 하늘의 신에게서 천부적인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낭만주의 예술관과도 연결이 되는데,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따르면 세상에는 그러니까 칸트도 예술을 기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또 어떻게 나눴냐면,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술은 봉사적 기술과 자유로운 기술이 있어요. 근데 이 봉사적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인들이 만들었던 테크네예요. 즉 학습과 반복적 연마를 통해서 숙련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실용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봉사적 기술이야. 반면에 자유로운 기술은 뭐냐?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거죠. 예, 그래서 독자적이고 어떤 무언가의 실용성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물질적 욕구에 대한 봉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철학적이나 종교적 관념에 대한 봉사도 아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에서 행하는 기술을 자유로운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칸트한테는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술은 기술이야. 그런데 예술은 어떤 기술이냐? 봉사적 기술이 아니라 자유로운 기술이에요. 바로 그 자유로운 기술을 콘스트라고 하면서 이 자유로운 기술이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기술을 이제 쿤스트라고 하는 자유로운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 자유로운 기술을 또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쾌적한 기술과 미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것에는 쾌적한 즐거움과 미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자유로운 기술에서도 예술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미적인 기술에 해당이 된다. 즉, 아름다움을 주는 것. 미적 환기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칸트한테는 예술이 갖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예술이 기술이라면 자유로운 기술임에 동시에 그 안에 미적인 기술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예술은 천재의 소관이다. 즉, 기술을, 예술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천재만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천재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미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칸트는 천재라고 봤습니다. 취미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중도 가질 수 있어요.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니까. 근데 예술가는 취미 판단만 가져서는 예술가가 될 수 없다. 예술가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미를 산출하는, 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은 자유로운 기술이고 동시에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데, 천재들은 그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무관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재가 예술 작품을 만들 때는 내가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돈을 벌겠거나 명예를 얻는다거나 이걸 통해서 무언가 자신이 갖고 있는 걸 과시한다거나 이런 목적이나 의도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무목적, 무관심에서 천재의 예술적 행위가 시작을 합니다. 천재는 기존의 규칙을 넘어서 자유로운 규칙을 창조하는 존재자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기술을 두 가지로 나눌 때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기술은 뭐였냐면 학습과 모방으로 충분히 훈련하고 숙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칸트는 자유로운 기술, 즉 예술을 만들어내는 미적 기술은 뭐가 안 되냐? 학습과 모방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야. 그건 오로지 인간의 끊임없는 지적 활동의 결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칸트가 한 말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천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점은 뭐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천재성을 스스로 찾아내고 자신의 천재성에 반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그때 그 반응은 뭐냐? 비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술, 즉 학문에 의해서는 비약이라는 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 논리와 이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비약이라는 거는 뭔가 영감에 의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에 의해서 무언가 확 도약하는 거예요. 더는 학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더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면 일반인들은 그 벽에 순응하지만 천재는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비약을 통해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낸다라고 봅니다. 자, 제가 바테와 칸트를 근대 미학의 굉장히 중요한 두 명의 학자로 소개한 이유는, 물론 바트는 파인 순수 예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정초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모방이라는 것을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칸트는 예술을 기술로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예술을 기술로부터 분리시킨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테크네라고 믿어왔던 기술로부터 예술을 쿤스트라고 하는 미적 기술로 분리시킨, 그래서 근대 미학을 어떻게 보면 시작과 완성을 시킨 두 명의 학자가 바로 바테와 칸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도 여전히 예술은 기술과 사실 어떻게 보면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형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칸트 역시도 기술이라고 봤으니까 예술을. 자,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대와 현대를 거치면서 예술과 기술의 관계가 다시 또 새롭게 재구조화되죠. 자, 칸트 이야기에 뭐 물론 칸트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고요. 칸트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지금의 현대 미학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 만큼 칸트 미학의 어떤 그 출발선은 굉장히 명료하면서 예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칸트 미학을 보면은 당연히 칸트 미학의 어떤 한계 같은 것들 또는 지금의 예술을 설명할 수 없는 칸트 미학으로는 그 당시 예술을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현대 예술을 설명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 그걸 이제 질문을 던지면 자 칸트는 예술은 천자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예술은 천자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천재라는 것은 도약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영감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광기, 뭐 니체식으로 얘기하면 광기,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20세기의 대중예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파인아트 순수예술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파퓰라 자 그럼 대중예술도 예술이라고 했을 때 그럼 대중예술도 역시 그러면 천재들이 하는 것인가? 자, 20세기의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술 개념이 등장하면서 칸트가 말했던 천재만 예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과연 정말 예술이라는 게 기술, 즉 테크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예술가의 상상력과 창작 과정에 도구의 사용, 그 당시에 어떤 숙련됨,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도구가 정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가. 또 칸트는 무관심성 이야기했는데 정말 작가와 독자가 예술 작품을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정말 그 자체로 오로지 그냥 무관심하게 향유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칸트 미학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칸트 미학은 예술은 특정한 또는 선택받은 소수의 천재만이 할 수 있고 도구적 기술은 예술의 기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적 기술은 쿤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반예술적이고 미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예술의 가치다라고 하는 근대 예술의 개념을 칸트가 고착화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들어오면서 전위예술, 아방가르드 예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칸트의 근대 미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도전받기 시작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이 현대니까. 칸트는 근대 예술을 근대 미학으로 해석했다라면 지금은 컨템포러리 아트, 현대 예술은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현대 미학을 만들어내야죠. 자, 요즘에 등장하는 예술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맨 위에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남준 씨가 텔레비전과 비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과연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가능했을까요? 백남준은 비디오라고 하는 새로운 도구를 예술의 소재로, 예술의 오브제로 삼은, 다시 말하면 이건 비약이죠.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던 칸트식으로 하면 이건 천재들이 할 수 있는 일종의 비약이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도 텔레비전을 예술의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처음으로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만들면서 도구, 일상적 도구를 예술의 오브제로 사용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그림들은 텔레마틱 아트 또는 에그네틱 아트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자, 중앙에 있는 이건 텔레마틱 아트인데 흥미롭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욕에서 어느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주고요. 그 음악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즉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미술관의 이 식물 옆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뉴욕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의 이 식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글쎄요 이게 과연 정말 반응을 보일까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일종의 설치 미술이라고 해서 에그네틱 또는 텔레마틱 서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전위 예술로 일컬어집니다. 옆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이제 웹아트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 모니터, 그다음 타이포그래피, 스크린 같은 거를 이용하고 거기다가 이제 플래시라든지 멀티미디어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전시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건 홀로그램 아트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왼쪽 하단에는 하이퍼텍스트예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정해져 있는 순서에 따라서 책을 읽었다면 사실은 인터넷은 그 자체가 거대한 책인데 어떤 책이냐 페이지 번호도 없고 순서도 없고 저자도 없는 그 자체의 거대한 하이퍼텍스트이죠. 이런 하이퍼텍스트 기술을 갖고서 만든 새로운 문학 형식을 우리가 하이퍼픽션 또는 하이퍼텍스트 소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비디오 아트,
텔레마틱 아트, 웹 아트, 홀로그램 아트, 하이퍼 픽션 이런 것들은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예술들인데 이거는 칸트의 근대미학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죠. 왜? 이 보여주는 이 새로운 예술들은 당연히 그 당대의 어떤 기술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예술의 또는 상상력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예술이 등장하면서 이제 근대 미학이 아닌 새로운 미학들 또 예술과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이제 뒷상의 샘이라고 하는 즉 뒷상이 이건 이제 김증원 씨가 뒷상의 샘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뒷상이 창조한 것은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오브제가 아니다. 그가 창조한 것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정의, 즉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다라고 이제 진중권 씨가 이야기합니다. 즉 뒷상은 저 샘이라고 하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사진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것이 그동안 우리가 다시 말하면 칸트로부터 시작된 바테와 칸트로부터 시작된 근대 미학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이 예술이냐? 과연 예술이라는 것이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만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작가의 관념적 활동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예술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미적 기술에 의해서 물리적인 어떤 속성을 띠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뒷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은 샘이라고 하는 사진 한 장으로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새로운 예술을 열어 젖히게 되죠. 그러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아방가르드라는 거는 뭐 급진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했던 근대 미학과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현대 미학의 어떤 출발선을 알리는 그런 예술 혁신 또는 뭐 예술 활동, 예술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컨템포러리 아트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선을 이제 아방가르드가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영역에서의 규범이나 현상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 그런 예술적 에너지를 아방가르드 예술이 보여주는데 그런 규범이나 현상의 경계를 허물려고 하는 바로 그 에너지가 예술에 있어서 예술에 대한 새로운 가치 판단,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또는 어떤 도전적인 담론들을 20세기 말에 만들게 됩니다. 자, 문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T.S. 엘리엇의 아주 유명한 대표작이죠. 황무지라고 하는 T.S. 엘리엇 시집에 이게 1914년에 T.S. 엘리엇이 창작을 하고 실제로 책으로 나온 거는 1922년에 출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무지라는 게 물론 영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예술과 기술을 이야기하는데 왜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이 시집을 하나의 예로 들었느냐? 엘리엇이 타자기를 사용해서 원구를 작성한 최초의 작품이 바로 황무지입니다. 즉 황무지 이전에도 엘리엇은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고 많은 시집들을 냈어요. 근데 황무지 이전까지는 뭐 타자기가 나온 거는 뭐 19세기 말이었지만 어쨌든 타자기가 일반화되지 않았고 또 굉장히 고가였어. 따라서 아무나 타자기를 쉽게 쓸 수가 없었는데 1910년대에 타자기가 보편화되면서 엘리엇이 타자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타자기로 그 전까지는 그냥 원고지에다가 글을 쓰던 엘리엇이 이 황무지라는 시를 쓸 때는 타자기로 집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엇 연구자들이 봤더니 황무지를 기점으로 엘리엇의 문체나 표현이나 수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게 T.S. 엘리엇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에요. 자, 왜 황무지를 기점으로 엘리엇의 작품 세계가 바뀌게 됐느냐? 그거는 엘리엇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내가 타자기를 쓰기 시작하니까 왠지 문장이 좀 짧아지고 그 다음에 파편적이거나 병렬적인 구문들을 많이 구사하게 된다. 즉 뭔가 어떤 그 사고가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연속된 것이 아니라 타자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의식의 흐름이 뚝뚝 끊기고
그러면서 뭔가 무의식적인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타자기를 통해서 문장으로 찍히게 되는. 그러니까 타자를 칠 때 나는 기계음, 그 다음에 이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종이에 찍혀 나오는 어떤 그런 인쇄나 기계의 어떤 그런 규칙성, 뭐 이런 것들, 기호의 파편성, 이런 것들이 엘리엇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라는 시를 기점으로 해서 엘리엇의 시세계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명쾌한 얘기는 니체가 합니다. 니체가 뭐라고 했느냐? 글쓰기 도구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니체가 직접 이야기했어요. 니체가 신문에 이제 어떤 그 베를린의 신문에 니체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했더니 나 요즘 굉장히 컨디션 좋아. 그러면서 타자기 덕분에 내 저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어. 내 기자와 인터뷰에서. 그래서 타자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막혔던 생각들도 잘 풀리기 시작하고 글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동시에 니체가 자신의 친한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새로운 기기, 즉 타자기겠죠? 이 새로운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나는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된 것 같다. 즉 원고지다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타자기로 글을 쓰면서 내 언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음악 작업을 할 때 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뭐 오선지 이렇게 하는 말고 뭔가 너도 음악 작업을 할 때, 작곡을 할 때도 펜과 종이의 질에 따라서 혹시나 이런 것이 좌우되지 않을까? 즉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펜과 종이를 사용하고 너무 당연하게 타자기를 사용하고 너무 당연하게 컴퓨터를 지금은 글쓰기 도구 사용하지만 이 당연한 도구들이 우리의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글쓰기 도구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니체의 이말, 그 다음에 엘리엇의 어떤 황무지를 통해서 본 이런 변화들이 글 쓰는 도구가, 즉 칸트는 기술과 봉사적 기술과 자유로운 기술을 구분하면서 쿤스트를 테크네와 완전히 구분하고 도구적인 측면의 기술은 예술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제 분리시켰어요. 칸트가 예술은 그 예술 그 자체의 어떤 그런 미적 기술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20세기에 타자기, 비디오, 컴퓨터, 뭐 스마트폰 이런 새로운 도구들이 발전하고 등장하고 그것이 일상적 도구가 되면서 니체식으로 그 새로운 도구들이 우리의 예술적 생각, 예술적인 관념에 또는 상상력에, 영감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술과 기술의 관계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 마치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협업인 것처럼 제가 말했던 예술과 기술은 긴장과 협업의 어떤 그런 관계로 돌아가게 되죠. 예술과 기술은 서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잡아당기는 것도 아니고 밀고 잡아당기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예술과 기술의 역학관계는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긴장관계다. 역학이라는 게 힘의 균형을 역학관계라고 그러잖아요. 예술과 기술은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 긴장관계라는 건 뭐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서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지탱하는 걸 긴장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과 기술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기술이라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고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는 기술보다는 예술적 기술이다, 미적 기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면 지금 우리한테 예술과 기술은 어떤 형태냐?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테크네와 뮤직해, 아폴로가 디오니소스 같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항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항상성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자연과학에 나온 용어인데요. 어떤 환경을 안정적이고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일종의 생물계, 자연계의 특징을 항상성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예술과 기술을 하나의 예술적 생태계,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생태계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생태계 안에 예술과 기술의 긴장관계가 있고요. 이 긴장관계가 뭐를 만들어내느냐? 항상성을 만들어내는데 이 항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들을 조절해서, 즉
어떤 것이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거나 어떤 게 너무 급격하게 감소되면 그거를 조절해서 증가를 좀 둔하게 한다거나 감소를 다시 끌어올린다 해서 이거를 중간으로 맞추는 걸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술과 기술의 관계가 바로 이런 항상성을 통해서 변수들을 조절해서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서 두 번째 키워드를 항상성이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예술과 기술의 마지막 키워드는 추인력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는 되게 좋은 말이 있어요. 밀당. 밀고 당긴다. 근데 밀당이라는 말을 학문적 용어로 쓸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 단어들을 찾아봤어요. 밀고 당기는 걸 과연 한자로 뭐라고 할까? 그래서 한문교육과에 계신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추인, 밀추, 당길인, 그래서 추인이라는 한자어를 저한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추인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예술과 기술은 밀고 당기는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긴장 관계, 상상성, 추인력 모두 다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들을 내포하고 있죠. 어쨌든 근데 밀고 당긴다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제약한다라는 거예요. 의존과 제약을 밀고 당기는 힘의 원천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맨 마지막에 비올라 얘기했잖아요. 긴장 관계 이야기하면서. 즉, 그러니까 의존하면서 서로 제약한다라. 예술은 기술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예술이 너무 급격하게 침입해 들어오는 걸 제약하고, 반대로 기술은 예술을 충분히 아주 어떤 그런 풍부하게 예술을 설명하고 그것이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너무 지나치게 예술적 세계로 기술 안으로 들어오는 걸 제약하고, 이렇게 의존과 제약의 두 개의 에너지가 추인력이고, 그게 이제 예술과 기술의 굉장히 중요한 역학관계라고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2주차 강의로 준비한 예술과 기술의 관계에 대한 2주차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신기하게 정말 어떻게 시간 할 때 딱 잘 맞추네요. 이번에 화면이 작았어요? 여러분들 그 모니터 상에 볼 때 화면이 크게 안 나오고 작게 나왔나 보네요? 예, 네, 가운데로 작게 작게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확대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요. 어, 모니터 다른 걸로 공유하신 것 같아요. 모니터를 그 옆에 이렇게 다음 화면 어, 같이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나와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네네.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작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 네, 지금도 같이 나와야 돼.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모니터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그 어, 나오는 모니터를 설정을 해주시면 어, 그냥 크게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 제가 확실히 아직 기술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 이건 웹엑스군요. 이 웹엑스라고 하는 이 도구를 참 숙련되게 잘 사용해야 강의의 질도 높아질 텐데, 지금 황sim 선생님은 나름대로 이렇게 크게 했기 때문에 크게 보시는데 어려움이 없을게요. 다른 선생님들은 보시면서 이거 너무 작은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 말과 이 파워포인트 내용을 같이 봐야 훨씬 더 이해가 잘 됐을 텐데, 네. 역시 느낍니다. 예. 예술뿐만 아니라요, 학문도 기술과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이 인장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제가 다음 주 3주차 강의할 때는 완벽하게 한번 화면이 크게 나오는 그 부분을 제대로 숙지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강의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놀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지킬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리허설 한 것도 아닌데. 1주차 강의와 조금 이제, 물론 1주차 강의가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설명한 거기 때문에, 1주차 강의를 듣고, 그걸 바탕으로 2주차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 3주차는 이제 또 이제 1주, 2주 뭐 계속 이런 어떤 주차가 쌓여갈수록 앞에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앞에 했던 내용들이 환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주차 강의도 이제는 이제 기술 복제와 기술 편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나아가서 이제 좀 더 최근에 지금까지 우리가 고대, 중세, 뭐 근대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다라면 다음 3주차부터는 이제 20세기 즉 현대 예술과 현대 미학에 관련돼서 한번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주소는 똑같더라고요. 웹엑스도 똑같으니까 다음 주도 그냥 오늘 접속했던 그 주소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